고맙고 반가운 계절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건조한 환경은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강한 바람에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도 커지는데요. 오늘 특히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와 독도 등의 강풍이 부니까요. 산을 찾는 분들, 또 산에 인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농어가에서도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마련되어 있는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시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텃밭 농사 지을 때 어려웠던 점, 또 봄농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향이 좋고 식감이 좋은 이 버섯은 자연에서도 자라지만 농가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배할 때는 우선 늦가을 낙엽이 시작될 때 20년 이상 된 밤나무나 떡갈나무, 졸참나무나 상수리나무를 잘라서 다음해 봄까지 자연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1m 정도의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곳곳에 칼자국을 내고 그 자리에 종균을 접종하죠. 만약 이 버섯을 원목에 재배하는 농가들은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종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니까 지금쯤 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어요. 통나무 사이에서 마치 우산처럼 자라 올라오는 이것.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것. 볶아도 먹고 끓여도 먹고 말렸다가 다시 물에 불려 먹으면 영양소가 한층 더 풍부해지는 이 버섯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촌 지역에 주로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논란도 조금 있었던 상황인데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영농형 태양광뿐만 아니라 농촌 태양광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에서 최근 REC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정서에 따른 판매 가격 등의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입 그러니까 그 농촌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농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수입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해서 나오는 전력 판매 수입, 이거는 SMP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그리고 REC 판매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S&P와 REC 단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나요? 대책이 있긴 합니다. 이제 고정 가격 계약 제도라는 건데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대형 항전 같은 그런 큰 발전 사업자의 이 전기를 판매할 때 네. 한 번 전기 가격을 정해서 20년 동안 고정해서 이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농촌 태양광의 경우에는 REC에서 가중치를 좀 높게 줬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전력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 농촌 태양광 발전에 적용되는 비중을 봤더니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8.6%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에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전력 판매도 단가가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걸 몰랐을 텐데, 이 농촌 태양광 설치하려는 농가들은 사전에 좀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2018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게 100kW 규모의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초기 비용이 1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한 47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통해서 만약에 전기를 생산해 팔면은 이런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해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농가가 직접 이제 시설을 하는데 이게 인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또 악용해서 시설 설치업자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이 판매를 하려면 발전 시설까지 이제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이게 인입이 돼야 가능한데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업체가 계약금을 일단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자, 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 자금 상환 유예해주고 또 금리 인하해주는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 자금의 상환 유예, 그리고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해주고 밝혔습니다. 네, 어업 경영 자금 같은 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업 경영 자금을 보면요. 이 자금의 경우에는 고액 대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상환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 이상을 대출했을 경우에는 5%, 그리고 10억 원 이상을 대출했을 때는 10%의 의무 상환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어업 경영 자금의 고액 대출자 상환 의무라고 합니다.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 이제 유예가 된 바 있고요. 이걸 다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무 상환을 또 의무 상환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금리는 얼마나 낮춰지는 겁니까? 이 대상 자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식어업 경영 자금이 있고요. 또 어선어업 경영 자금, 그리고 신고마을 종묘어업 경영 자금, 원양어업 경영 자금 등이 있는데요. 이 자금들을 고정금리로 대출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에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금리 인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상환일을 늦추는 방법은 어떤 거죠? 올 3월부터 12월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그리고 피해 복구 자금, 어촌 정착 지원 자금, 그리고 수산 경영인 육성 자금도 상환 기간이 1년간 유예가 됩니다.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이것은 이제 해당 수협이나 수협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또 만약에 올 1월 1일 이후에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면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연체 이자를 납부하고 해결을 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촌 어업 쪽에도 이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라도 최대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이 벌써 춘분이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사흘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흘 정도인데도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얼마 전만 해도 이 시간 정도면 캄캄했는데 이제는 제법 밝아졌어요. 네, 이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농부들은 특히 더 민감하게 느끼실 텐데요. 낮의 길이만큼 활동하는 것이 농부의 일상이라서 점점 농사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있다는 증거죠. 네. 내가 늦잠을 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 활동한다. 이런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네요. 관장님도 그러면 많이 이제 바빠지셨겠네요? 네, 육묘도 하지만 또 요즘은 또 이제 밭에다 직접 감자와 강낭콩을 심느라고 좀 분주했습니다. 어제도 양평에 청년들과 같이 심고 왔거든요. 네. 바로 어제 또 청년 농부들과 함께 심으신 건데, 강낭콩은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작물이잖아요. 이게 수확도 수확이지만 그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주는 그런 작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담장 아래에 덩굴 식물을 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강낭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울타리 강낭콩과 키가 작은 강낭콩이 있는데 저는 키가 작은 강낭콩을 심었고요. 네. 강낭콩은 그 이름처럼 강남 지방에서 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산지는 남미 지방이지만 같은 열대 기후인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강남 갔던 제비가 물어온 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열대 지방에서는 덩굴성이 많은 데 비해서 이 작물이 온대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키가 작아 곱게 서서 자라는 외성, 키가 작은 강낭콩이 돌연변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그런 그 사연을 알 수가 있네요. 남쪽에서 왔고 또 온대에서는 키가 작게 자란다. 관장님은 그래도 토종 품종을 골라서 심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심으셨나요? 작년에는 토종 강낭콩인 갑산태를 심었는데요. 하얗고 작은 콩인데 투명한 빛의 무늬가 연하게 비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봄에 심었을 때는 키가 작은 강낭콩인데 7월 중순에 다시 심어 재배하니 덩굴로 자라서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인 건지 날씨 탓인 것인지 어제도 이걸 심어서 이제 올해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작게 자라고 또 여름에는 덩굴로 자라는 특이한 걸 이제 관찰을 하셨는데 올해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 갑산태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갑산태를 심으신 건데 아까 감자와도 같이 심으셨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감자밭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자밭콩. 네. 예. 강낭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네. 감자 심을 때 심기도 하고 감자랑 잘 어울리는 동반작물이라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감자를 캐고 장마가 그치면 곧바로 감자를 캔 자리에 다시 심어 두 번째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반작물 이것도 저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감자와 감자밭콩 이렇게 기억을 하면 더 쉽겠네요. 강낭콩의 그렇죠. 또 다른 이름. 이게 학교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꼭 해보는 게 이게 강낭콩 심고 키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네. 초등학교에서 꼭 해보고 교과서에도 아마 실려있죠. 네, 맞습니다. 강낭콩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4학년 교실에 가보면 강낭콩이 심은겨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아마 가정에서도 아이들 숙제로 강낭콩을 심어 키우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네. 아이고, 아이들 준비물 챙겨주고 또 우리 아이가 기르는 게 잘 자라는지 살피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여러 작물 가운데 이 강낭콩을 또 교과서에 실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낭콩은 뿌리에 공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무기질소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라서 아마 교육용으로 많이 이것을 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콩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편식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콩 향이 싫다, 뭐 씹는 것도 싫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애정이 가고 그다음부터는 또 먹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효과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낭콩은 특유의 향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파셀러스라는 학명도 그 특유의 향을 내는 물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또 영어로는 키드니빈이라고 하는데요. 키드니가 콩팥이니까 동양이나 서양에서 모두 생긴 모양을 비슷하게 본 듯합니다. 네. 감자 올해 수확하려고 계획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동반작물인 감자밭콩, 강낭콩 이번에 함께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심으면 될까요? 감자 일항과 비슷한 60cm 정도의 좁은 일항에 심게 되는데요. 30cm 이상의 간격으로 3알씩 파종을 하면 6월 중순부터 폭풍이 익는 대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감자 2개 심고 강낭콩 하나 심고 감자 2개 심고 강낭콩 하나 심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장마 전에는 무조건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예. 콩꼬투리에 털이 없어서 이거 빗물을 튀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완두콩하고 비슷하게 강낭콩이나 완두콩은 장마 전에 수확을 마치고 덜 여문 것이 있으면 뿌리째 뽑아서 말려두면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덜 여물었다면 뿌리째 뽑아서 좀 두면 익어서 그걸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관장님은 어제 심으셨는데 우리는 이번 주말에 그럼 심으면 늦지는 않을까요? 네, 늦지는 않습니다. 3월 말까지 심으시고요. 이게 일찍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장마철하고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꼭 비 많이 오기 전에는 수확을 해야 하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바깥 풍경을 보면 트랙터가 이제 밭에 나가 있는 풍경들을 보게 되는데 작물 심기 전에 이렇게 흙을 한번 갈아 엎어야 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작물의 뿌리가 땅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밭은 반드시 갈아줘야 됩니다. 네, 이 밭 가는 작업을 만약에 생략을 하고 그대로 그냥 심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농사 지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대신 밭을 갈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 삽이든 홈이든 스스로 갈아서 작업을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밭도 갈지 않고 퇴비도 넣지 않고 그대로 구멍을 파서 작물을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경운 농법을 실험하겠다는 도전 정신인데요. 도전이요. 예. 물론 전면 경운이 토양 내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도를 하시는 건데요. 무경운 농사를 갖추려면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도전을 한다고 해도 그 전에 네. 좀 조건을 갖춰놓고 해야 하는데 이 사실 처음 농사 시작하는 도시농부들은 어차피 지난해 농사 지었던 땅이니까 씨앗을 바로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경운 농사, 그러니까 밭을 가는 일을 생각하는 농사에는 다른 작업이 뭐가 좀 선행이 돼야 하는 거죠? 네, 우선 밭에 부식질이라고 하는 유기질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경운을 하지 않더라도 미생물들이 대신 밭을 갈아주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효모가 빵을 부풀게 하듯이 미생물들이 흙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뿌리와 물이 내려가고 또 공기도 소통하는 그런 밭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으로 기계나 기구로 섞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그 역할을 대신 하게 한다는 거군요.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작물이 자라서 뿌리가 뻗어나갈 범위까지만 거름을 주고 그만큼만 흙을 갈아서 씨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부분 경운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깊이에 이 한계를 둔다는 건데 이런 방법을 쓰는 작물이 또 따로 있습니까? 농가에 가보면 호박을 심을 때 이 방법을 씁니다. 호박 구덩이라고 해서 호박 구덩이를 파고 퇴비를 넣고 흙하고 섞어준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이렇게 호박씨를 심는 방법입니다. 예. 각 작물별로 구덩이 크기가 다른데 작물이 다 자랐을 때 흙 위로 올라오는 범위만큼 흙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팔 수 없다면 따로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나무로 틀을 짜서 위로 올린 후에 거기에 흙을 담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부식질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을 넣어주고 위에 부식질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또 덮어주는 멀칭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경운도 있고 부분 경운도 있고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관장님께서 그 생태계를 해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듣고 이제 무경운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면 경운 방식보다 이 무경운이나 부분 경운이 작물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땅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으시는 거죠? 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이후에는 그 자리는 경운이 필요 없는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부식질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면 흙도 산성토양으로 쉽게 바뀌지 않아서 화학적 변동성이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토양을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 생태계도 또 우리 작물도 함께 공생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배워가고 봄농사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분들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작물을 살리는 물 주기 방법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회원분들과 함께 농사를 짓다 보면 이분들이 밭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을 주는 일입니다. 네. 밭에 심을 작물들은 다 심었고 아직 수확하려면 기다려야 하고 할 일이 없으니 물조리개를 찾아서 물이라도 한번 주고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물의 뿌리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작물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곰팡이균이 번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또 듬뿍 주지 않고 표면만 적시는 물을 주고 간다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뿌리고 가는데 이게 곰팡이균을 번식시킬 수도 있고 또 표면만 적시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거니까 그럼 언제 또 얼마 정도를 주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작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물은 10일 이상 비가 오지 않았거나 초기 뿌리가 활착할 때를 제외하고는 따로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열흘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 요거 좀 계속 보고 계셔야겠고 초기 뿌리 활착 때가 아니라면 괜찮다. 이걸 계속 좀 새기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진짜 계속 좀 조바심이 나는 건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 그냥 중간에 내린 비로 충분할까?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조바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물을 또 줘야 할 때는 저 깊은 뿌리까지 적실 정도로 흠뻑 줘야 합니다. 표면만 적시는 물주기는 표면의 흙이 딱딱해질 수 있고 또 얕은 뿌리만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회원들에게 밭에 오면 항상 작물 주변에 흙을 호미로 긁어주고 깨주는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물이 깊게 스며들게 하고 또 맑은 날에는 이렇게 공기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 자란 만큼 뿌리도 깊게 내려가야 하니까
거기까지 물이 도달을 해야 되고 표면은 또 깨서 좀 부드럽게 해놔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사실 진짜 초보 농부들은 가서 이렇게 물 쭉 뿌려주고 오는 그 생각만 하실 것 같은데 여러 실수들을 좀 바로잡아 나가는 일이 이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네. 뭐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 있으니까요. 농사는 또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실수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만의 실험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네.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개성을 발휘해 보라는 말씀까지 좀 응원의 그 메시지로 들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질문 몇 개 좀 답변을 청해 보겠습니다. 일단 4254님은 동네 분양에 당첨이 돼서 곧 삽자루와 호미를 1년 만에 잡아보겠습니다. 도움되는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3935님이 강낭콩 지금 심었을 때 서리, 냉해 피해 없을까요? 하셨어요. 지금 이제 서리가 거의 그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쯤 심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싹이 나왔다 하더라도 강낭콩 이파리 같은 경우는 아주 차가운 기후에도 좀 강한 편입니다. 네. 올해 조금 꽃도 일찍 피고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셔야 하고 강낭콩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K7964님께서 작년 고추 심은 자리에 올해 고추 심기 어떨까요? 하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밭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추는 심어야 하고 밭은 없고 이런 경우로 해서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가능하면 다른 작물을 심을 것을 권합니다. 예. 보통 영양분이 똑같은 영양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땅에서 무기물이 많이 고갈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병충해도 계속 밭에서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이렇게 바꿔 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5681님이 지인에게 갈색 알뿌리 말을 선물 받았습니다. 텃밭과 울타리에 말을 심으려는데 시기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심는 시기에 대해서. 네. 말은 뿌리 작물이 땅 속에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일찍 심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4월 중순쯤에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중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7882님. 텃밭을 두더지가 파헤치는데 퇴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관장님은 이것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보통 이제 땅에 유기물이 많아서 지렁이가 많으면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두더지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바람개비 같은 것을 밭 곳곳에 이렇게 설치해주면 바람개비가 돌면서 진동하는 진동이 땅속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렁이들이 도망을 갑니다. 바람개비가 그 용도였군요. 예, 네. 이것도 배워갑니다. 화요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토종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전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도 지나기 전에 5개 부문만 선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농가당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이면서 농민의 길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흥식입니다. 김제에도 농사 짓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불이 났게 7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전체 농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 난 것을 보고
그래도 이제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는구나. 이제서라도 4차 때라도 농민을 챙기는구나 했는데 진행 과정을 보니까 농민도 선별적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 소린가 이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의 얘기하는 품목을 보니까 지금 수박 하나를 넣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 지금 월동 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아엎어야 할 실정이고 월동 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깻잎이라든가 풋꽃이라든가 계속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한 해 농민들은 재해로 엄청난 재난을 입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농민들은 올해 농가 소득이 엄청나게 농업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올해 재해 기금에 전 농가들한테 많은 돈 요구하는 것도 않습니다. 다만 농민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는 좀 전체 농가 대상으로 해서 또 그렇게라도 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포함시켜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도 농민들도 이 땅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액 4,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힘든 시기 길어지는데 농민들은 계속 지원을 기다려야만 했고 드디어 이번 4차 재난지원 대상에 농업, 임업가구당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추경안이 마련됐죠. 농민들은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가 열린 어제 농민들은 또다시 농기구를 내려놓고 국회 앞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참고 버틴 농민들 이번에도 소외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참은 만큼 보편적 지급에 대한 약속이 이제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결정됩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방법을 찾으라는 바람 함께 가져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바람이 좀 약간 찬데요. 낮부터는 따뜻해지면서 포근해집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5도가량 오릅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초속 25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또 400명대였죠? 예. 네, 맞습니다. 415명이었는데요. 지난 주말을 포함해서 연쇄 400명대 확진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0명대 중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주말 검사 수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 주 후반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는데요. 이 경남 거제시에 있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확진자가 8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 또 접촉자 3,00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오늘 상황에 따라서 이 현장 노동자 24,000명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울산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7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영남권 친천 모임 관련 집단 감염자 중에서도 5명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두 집단 감염 사례 모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수도권 밤 10시 영업 제한 등 이 현행 거리 두기는 28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부터 적용되는 이 새로운 방역 기준과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이 관계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관에 피 덩어리, 그러니까 이 혈전이 생긴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유럽의학청과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 코로나19 위협이 지속되는 한 백신 접종은 지속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위원회는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2가지 질환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뇌정맥동 혈전증인데요. 접종 후 참기 있는 두통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 곳곳에 붉은 반점이나 멍이 생기는 현상도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10만 분의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접종 후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인 20대 여성이 접종 7분 만에 그 아나필락시스 임상 증상을 보인 건데요.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접종과 관련성이 명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0대 여성이 접종 후에 고열과 경련 그리고 하루 뒤에는 혈압 저하까지 나타난 중증 사례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이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그리고 이 사건 관계인의 차량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 현직 직원 다수가 거쳐간 곳으로 지목되면서 이 정보 유출지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 압수수색은 1시간 40여 분 만인 10시 40분쯤에 끝났습니다. 한편 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재임 시절 아내의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복청장은 세종시건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인데요. 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LH의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 좀 도마에 오르고 있죠. 네, MBC는 작년 한 해 LH가 발주한 설계 공모전을 전부 조사한 결과 LH 출신이 일하는 설계사무소가 85% 이상을 짝수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관예우는 이 특정 공공기관 출신들이 퇴임 후에 거액을 받고 관계사로 가서 이 기관과의 유착행위를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데요. 이 현직 기관 근무자는 자신도 전관이 되기 위해서 이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는 LH가 2010년 1년 동안 85건, 2,400억 원 규모의 설계를 발주했고, 응모 자격을 제한했거나 10억 원 이하 소규모 발주를 뺀 61건 중에서 52건을 LH 고위직 출신, 이른바 전관들이 따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국내 건축 설계사무소가 모두 11,000여 곳인데 이 중에 0.3%도 안 되는 30곳의 설계사무소가 LH 전관들을 내세워서 LH 용역의 85%를 따냈다라는 겁니다. 네. 이 LH의 설계 공모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는데요. 이 중에 2명이 LH 내부 직원들입니다. 전관들은 바로 이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부 심사위원들도 이러한 부당한 일을 겪은 바가 있다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국무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죠?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의 허위 증언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한 이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나온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회의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박범계 장관은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협박해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가 이 비공개 회의에 사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이 비공개 각서까지 써서 검토했다던 회의 결과가 10여 분 만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박범계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과정의 문제와 함께 허위 증언이나 의혹에서 드러난 수사 관행에 대해 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외부 음식이나 전화통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재소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또 소환 기록도 남기지 않는 식의 특수수사 관행이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부른 것은 변명이 아닌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또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유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이 단일화 여론조사가 열리고 있고 빠르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올 텐데요. 네. 그런데 양측 후보의 신경전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서 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결점 후보라면서 여러 가지 일로 발목 잡히지 않을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내곡동 의혹은 이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내놓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연대 정권교체를 외치는 신기루 같은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716님께서 여기는 대구입니다. 야간 근무하고 퇴근길인데 벚꽃이 군데군데 폈네요. 이번 주말에는 만개할 듯 싶습니다. 딸아이 어린이집 등교할 때 함께 벚꽃 구경하고 가야겠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0961님 반갑습니다. 박영재 관장님 꿀팁 정말 유익하네요. 저도 밭 팔 때마다 지렁이 때문에 지렁이와 제가 서로 놀라 곤혹인데 그 방법 써볼까 싶네요 하셨습니다. 바람개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좋게 대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은 혹시 두루춘풍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